반갑습니다. 유인식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비대면 상황을 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현상들과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바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어떤 고민들을 교육 분야에서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은 어른들 말 잘 들어가지고는 성공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도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 공식 자체가 점점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죠. 애들이 이제 점점 더 직장을 구하기 힘들 것이고요.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능력들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지금 뭐 OECD라든지 월드 이코노미 포럼 같은 곳에서 21세기 역량들을 이미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아주 예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16개 정도의 그 스킬 셋이 정의가 돼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건 1, 2, 3번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인재 요구사항과 크게 그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회 국제기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기업 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가 70대 20대 10인데 실제로 우리가 교실 수업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 컨텐츠가 실제로 이런 스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실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바뀌지 않는다는 걸 뜻하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경험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만의 어떤 국한된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매년 OECD가 3년마다 그 피사라고 해서 수월성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매번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행복 지수라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오른쪽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터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그 불행하다는 뜻이죠. 이 내용을 이제 2차원으로 보면 공부는 잘하지만 이제 불행한 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교육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를 맞았죠.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제 다른 많은 이야기들 나왔지만 MSCU 사티아 나델라가 2년 걸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2개월 만에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죠. 실제로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실제로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학습터 같은 뭐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환경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들이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75만 명 정도의 동접자가 발생할 정도로 온라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줌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요즘 줌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럼 변해야 되는지, 포스트 코로나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고 학교의 역할은 뭐고 그 이후에 원격 수업은 어떻게 돼야 되고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에듀테크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에듀테크라는 뭐 아마 들어보시기도 어려웠던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지금 에듀테크라고 하는 분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정한 그 뉴딜 사업에도 에듀테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러면 교육과 이번 에듀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무엇이냐?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면 LMS 중심으로 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가르치는 것, 지식 전달하는 것에 이러닝이 주로 복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 나머지 16가지 중에서 13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에듀테크가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느냐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지식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라는 것으로 대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통 이쪽 분야에서는 교수학습 이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할을,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한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16가지 스킬셋을 보면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나머지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교사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사는 앞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훨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변화 요소는 교실 수업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이 좀 별개로 놀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실 수업 중심이었죠. 당연히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나머지 교육 도구들은 선생님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정도였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서는 이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학습 도구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 수업과 이런 학습 도구들이 결합이 되기 시작했고, 향후에는 이거 두 개 간의 경계가 아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는 비대면 상황, 이런 대면 상황을 다 고려해서 실제적인 학습 설계들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환경, 이런 것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맥락과 다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기 위한 컨텐츠를 잘 만들고 어떻게 잘 전달할 때는 사실 데이터 관점에서 크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잘 듣고 있고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출석률만 관리만 하더라도 충분히 온라인 강의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출했을 때 얼마만큼의 정답을 맞췄는지,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더 중요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experience designer, 이런 개념으로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게 되면 교육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됩니다. 여기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광범해지는지는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학습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실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놀면서도 사실 학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동안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에듀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XAPI와 캘리퍼입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서 아실 텐데요. 오른쪽은 줌 화면입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이 미네르바 스쿨 위쪽에 보면 색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질문에 얼만큼 질문을 했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학습자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냐는 것을 색깔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 부분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에서 어떤 것까지 시도를 하고 있냐면, 온라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평가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 평가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같이 있는지, 다른 사람인지, 혹은 옆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듀테크가 그동안의 다른 기술과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의 시작은 실제로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성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 하나 ADL이라고 하는 부분, 그 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LVCG라고 해서 Live Virtual Constructive Gaming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 훈련 체계를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훈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는 에듀테크에 적용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는 실제로 콜롬비아에 있는 모 대학에서 실제 그 학습자들의 중도 탈락률을 딥러닝, 그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예측하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논문들을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100명 정도의
예측을 통해서 93명이 실제로 중도 탈락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 정도가 이제 실제로 맞는다는 뜻은 뭐냐면 학기 초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학생들이 중도 탈락할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93%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중심으로 중점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중도 탈락률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교육 정책적인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잘 쓰이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저희한테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교육 분야에서는. 하지만 인공지능을 잘 쓰게 되면 저희한테 효과적인 어떤 교육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AI는 꽤 많은 범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꽤 오래된 학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시절부터 실제로 AI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컴퓨터학의 요소로 작동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티처블 머신 같은 딥러닝 기술들을 활용하면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실제로 코딩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 인공지능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영상은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블록 깨기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게임에서도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나서 실제로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 큐러닝이라고 하는 디큐러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실제로 블록 깨기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들을 실제로 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단 6시간 만에 최고수의 블록 깨기 선수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현대 자동차에 인수하기로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들도 실제로 딥러닝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 균형 잡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반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NLP 쪽이라고 해서 어느 그 자연어 학습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꽤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GPT-3라고 하는 최근에 오픈 AI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그 엔진들이 굉장히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거의 사람과 전문적인 어떤 대화가 가능할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많은 투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오픈 AI라는 그 연구소가 만들어질 때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만든 그 사람이 실제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MS가 이 오픈 AI에 거의 1조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기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나 딥러닝과 관련돼 있는 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야지 이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 다양한 어떤 그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바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들을 교육 쪽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페다고지컬 모델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느냐는 부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도메인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전문화된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자 자체에 관심을 갖는 모델입니다. 이 3가지가 실제로 작동이 돼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맞춤형 학습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유턴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실제 그 미국 SAT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맞춤형 학습 기법들을 통해서 실제 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면서 학습자가 어떤 수준까지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제 페다고지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모델인데 산타 토익이라든지 그리고 수학 쪽에 보면 놀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학이나 영어에 국한돼서 어떻게 하면 지식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도메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자체에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공지능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자를 관찰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교육 부분과 인공지능이 합쳐졌을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합니다. IT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텔리전트 튜터링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없어도 이 인공지능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어떤 상태이고 뭘 모르고 있는 상태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교육과 인공지능이 지금 결합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페다고지컬 모델, 러너 모델이 합쳐져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구루라고 하는 오픈소스입니다. 이 사례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인데 실제 여기 보시면 학습자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이런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학습자가 실제 도달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하게 맞춤형 학습들이 가능한 구조로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실제 군에서 쓰고 있는 기프트라고 하는 저작 도구인데요. 이 학습자가 실제 어떤 상태인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 설계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학습 설계를 도와주는 저작 도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들도 군에 적용이 돼서 상당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적인 접근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국제 표준 부분에서 IEEE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 IEEE에서 실제 데이터 영역에서 학습 모델, 그러니까 맞춤의 학습 모델이 설계가 가능한 데이터 구조들을 표준화시키고 있고 실제로 XAPI라든지 뭐 LOM이라든지 RCD, ILL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표준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것이 아마 향후에 실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맞춤형 학습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ADL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학습 분석 접근 방안인데요. ADL은 실제로 교육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 앞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스콤이라든지 XAPI라는 이런 표준도 만들었지만 최근 돼서 이제 토탈 러닝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런 기술 기반의 플랫폼들도 지금 디자인해서 표준화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플랫폼 컨텐츠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 분야의 어떤 서비스 도메인들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 AI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온 미래학자가 10년 후에 최고 IT 기업은 교육회사가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와 관련된 혹은 AI와 관련된 기술이 교육 분야에 도메인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실제로 굉장히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사업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공교육이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실제적인 큰 기업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산업의 어떤 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견하는 데요. 근데 여기서 크게 이런 어떤 미래 교육을 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동안 교육이 너무 닫힌 교육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가 중심적인 공교육 중심적인 사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가 이 사적인 사교육 영역과 굉장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는 합쳐야 될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교사, 학교의 재량권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예산들은 교육부 단위 혹은 시도교육청 단위에만 몰려 있고요. 실제로 학교가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예산들을 내려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그 사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영국입니다. 10년 전에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보수당에서 실제로 수장이 이제 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교육 자체가 보수화됩니다. 이때 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학교 자체를 자율화시킵니다. 실제로 기부 입학도 가능하게 만들고 굳이 교과서를 쓰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물론 다양한 부작용들도 분명히 따라왔지만 영국 자체의 교육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교육 선진국이 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듀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런던입니다. 이런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육 환경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학교 교사의 자율권이 그 안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학습 운영권, 수업 운영권, 자율권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이 다양한 어떤 환경 변화들을 교사 스스로, 학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생태계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큰 글로벌 기업들이 만드는 이런 학습 플랫폼보다는 굉장히 다변화된 작은 시스템들이 그 기업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 자체는 언번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되고 미니멀라이즈 돼 있는 그 환경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은 2,000개입니다. 교육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 에스파이어라든지 티처 바이 페이 티처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민간 차원, 공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의사결정들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10년 뒤에 어떤 미래 교육들을 가늠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미 교육부라든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민간과 협력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시작을 했고요.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내용 발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